이때 0607 이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샀으면 사실은 돈 벌었어요. 줄곧 하락합니다. 20년 동안 12년 동안 주구장창 한 번도 하락 없이 큰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링군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그 댓글들 읽으면서 주저리 답변해보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못하다 보니까 댓글 적어주신 것들 중에서 조금 코멘트하고 싶은 것들 살짝 모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 엄청 예전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최근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전주 사람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다.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무조건 분양 완판된다. 분위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전주시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거죠. 사실 전주 사람들의 특성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분양이 완판된다는 개념보다는 진실은 사실 과거에 전주시, 신도시 분양할 때마다 전부 미분양이었습니다. 특히나 에코시티 미분양. 혁신도시 미분양.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사이클이 도래해서 이제 상승을 좀 한 거고 또 최근에 이제 한 1, 2년 동안 다른 지역들 하락을 할 때 전주시가 유독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공급이 가장 적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분양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너무 없으니까 분양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만약에 나중에 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를 만들면서 공급을 또 많이 하게 되거나 또 구도심에 또 재건축을 많이 하게 되거나 그렇게 공급이 많이 발생하면 역시 전주 사람들은 아파트 안 좋아하는구나. 뭘 해도 그냥 분양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영상에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서민입니다. 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가 이야기가 나와서 움찔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더니 오산에 있는 힐세트 오산 더 클래스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가 7억입니다. 이 아파트를 고분양가로 수익을 보기 어려운 케이스일까요? 절반 이상 대출 끼고 청사진을 꿈꾸고 있는데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병점역이 여기 있고요. 예전에 이제 입주를 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그나마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의를 주신 아파트는 요거거든요. 힐세트, 오산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파트가 얼마냐를 떠나서 이게 1억에 분양을 했든 7억에 했든 상관없이 저는 일단 입지를 봅니다. 입지를 보는데 제가 맨날 동서남북에 뭐 있는지 보러 가잖아요. 주변에 횡한지 옆에 왼쪽에 초등학교 하나 딱 있고 옆에 이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 이런 것도 딱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또 공원이나 산책할 수 있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다고 하면 참 좋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빼곡하게 같이 감싸져 있는 게 좋은데 여기는 휑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로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빈 땅을 누군가가 사들여가지고 본인이 이제 분양 다 하고 수익 다 남겨 먹으려고 시행사가 이제 땅 작업해가지고 한 거라서 여기는 입지가 결코 좋은 입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말고는 주변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입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액이 정말 싸야 되겠죠. 근데 시세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7억이잖아요. 7억. 근데 요게 입지가 훨씬 좋은 입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점역에서 한 코스 더 내려가면 새마역이 있고 이 새마역에도 보면 택지개발로 예쁘게 신도시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거기도 아파트 가격이 5억이 안 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는 이제 2010년식이고 년식이 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17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새마 입현한 세상이랑.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한 2% 정도 때리면 17년 차면 34% 정도 이게 신축이라서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 6억 5천? 요 정도가 적정 시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 좀 비싸게 분양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파크 캐슬하고 또 비교해보면 연식 차이가 입주 27년에 하니까 한 6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아파트 상품성에 의해서 한 12% 정도는 얘가 우위에 있지만 그거는 이제 건물 상품성만 그런 거고 입지를 평가해보면 여기 아파트가 역도 가깝고 상권도 가깝고 학교도 딱 어우러지고 택지개발 신도시로 돼 있어서 이게 입지에서 10%
그 다음에 편의시설하고 학교 가까운 거 이런 것도 다 통틀어서 또 대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한 10%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2% 정도 입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불리한 게 연식이다. 그래서 그 12%를 빼면 그래도 얘가 10% 정도는 얘가 완성되더라도 저는 계속 10% 이상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세가 한 7억 5천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7억이니까 적정 시세가 한 6억 7천원 내려가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대략 이 아파트의 적정 시세가 한 6억 5천에서 6억 7천이 돼야 되는데 비싸게 좀 분양을 했다. 그리고 확장비 감안하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7억 2천 이상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5천에서 7천 정도 내가 조금 고분양으로 사는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절대 이 동네 전체 시세를 리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입지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내가 입지력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입지력만 갖고 있다면 얘가 딱 금액이 나왔을 때 얼마가 적정하다. 내가 지금 얼마 정도 더 웃돈 주고 사는 거구나. 또는 안전마진이 확실히 있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봐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뭐 이런 영상 올렸을 때 여기에 보면 이제 수지 단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08년도 전고점에 샀다고 하면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음. 뭐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수지에 있는 아파트 샘플로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요. 뭐 대략 한 뭔가 4억, 4억 5천 이렇게 있죠. 요때 만약에 샀다고 가정해보면 지난 고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되는데 2018년이니까 10년 걸렸거든요. 그 이후부터 올랐잖아요. 이걸 산 사람은 10년 걸려야 제자리였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자 그럼 이 시점 말고 다른 시점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뭐 08년에 샀다고 하면 앞뒤로 한 5년치를 보자고요. 뭐 03년부터 해가지고 뭐 13년 또는 앞뒤로 10년치를 늘렸을 때 매년마다 그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동안 누군가가 샀을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이 05년도 이전에 샀으면 집값이 이때 06, 07, 이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샀으면 사실은 돈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 좀 지나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서 하락을 하고 적당한 시점에 샀다고 하면 5년만 들고 있었어도 이미 시세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걸 좀 길게 가져갔으면 더 큰 상승도 맛을 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악의 그 순간 그 1, 2년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더 긴 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을 보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뭐 10년차까지 해서 내가 언제 샀을 때만 손해봤고 나머지는 다 수익을 받느냐. 그게 5대5인지 8대2인지 그것들을 조금 평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조언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사이클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뭐 최고점만 조금 피하고 뭐 바닥을 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중간쯤에라도 사면 사실상 10년을 보유하면 어지간하면 다 수익 구간 아닌가요? 그리고 그 구간이 생각보다 실차익이 적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영상 올렸는데 또 이분이 어떻게 적어주셨냐면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대비 얼마나 또 아파트들이 또 이렇게 아웃풋을 하고 올랐는지 좀 비교 분석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또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뭐 다른 자산들 뭐 금이나 뭐 주식이나 뭐 S&P 500이나 뭐 평균 상승률 대비 아파트의 상승률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파트의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상승률이 아니라 입지에 따라 다르다. 평당가에 따라 평당가 비싼 것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낮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 공부를 하고 좋은 걸 사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자산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실제 그게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올랐는지 그런 것들도 이전 영상에서 사실은 몇 차례 언급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영상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영상에다가 뭐 모든 내용을 매번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전 영상을 봤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런 영상들 보시면 여기 이런 시점에 정확하게 좀 비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 좀 참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바닥이 아닙니다. 가계대출이 지금 최고치인데 바닥이 더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그냥 뭐 정확한 예측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적은 글을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왜 바닥이 아니냐 그 이제 근거를 한번 본 건데 가계대출이 지금 최고치니까 바닥이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야 저게 무슨 소리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가계대출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지표거든요. 계속 줄어드는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봉이 뭐 10년, 20년, 30년 전으로 가면 연봉이 뭐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연봉 제 옛날 어릴 때는 대기업이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줬거든요. 시간 지나가지고 지금 5천만 원도 넘게 주고 이제 그런 시대지만 마찬가지로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 연봉이 나중에 1억이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대출을 1000만 원만 할까요? 아니겠죠.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집값도 1억짜리가 지금 30억 하잖아요. 30년 동안 가격 대비. 그럼 집 가격의 50%만 대출했을 때 1억에서 50%와 30억에 50% 다르잖아요. 결국은 가계대출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실제 팩트체크를 해보면 지금 미국의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채 잔액 합계는 소비자들, 개인의 지금 부채예요. 이것도 당연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항상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분명히 변곡점들이 있어요. 조금 못 오르거나 조금 정체되거나 또 특정 시기에는 좀 빠지기도 했다가 근데 길게 놓고 보면 이건 사실 증가하는 지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통화량도 늘어나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지표들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지표를 보고 지금 가계대출이 최고치니까 바닥이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참치김밥이 옛날 1,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 하는데 참치김밥이 지금 5,000원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바닥 아니다. 바닥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야, 요런 것들은 조금 조언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곧 옵니다. 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보세요. 우상난만 해왔죠. 지금 여러 수치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합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락을 한다는 이제 주장을 앞에서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소릴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처럼 따라간다.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가지고 이제 일본 부동산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일본 부동산의 현황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여러 차례 해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팩트는 뭐냐면 일본 부동산이 정말 옛날에 거품 익혔다가 폭락을 했죠. 정확하게 20년 동안 폭락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그래프를 딱 보면 요거 이제 네오가조 일본 생활 요거 이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이분이 일본에 한 20년 동안 살면서 부동산 레포트를 분석한 것들을 글을 적어주셨어요. 자, 캡처를 해왔는데 이걸 보면 과거 1990년도에 완전 거품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폭락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2010년까지 줄곧 하락합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2013년도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지금 10년 넘게 12년 동안 주구장창 한 번도 하락 없이 큰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은 이제 일본은 주택이 많으니까 이렇게 비빌비거리고 있지만 이 주택도 지금 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맨션이 우리나라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일본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일본처럼 이제 한국도 엄청 많이 오른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분의 이제 지식이 20년 전 업데이트가 안 된 그 지식만 갖고 있는 건지 그게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본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게 일본 전체가 아니라 도쿄로 한정시키면 그래프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도쿄 안에서도 강남 3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또 그래프를 만들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반포 아파트 지금 50억짜리였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좀 비싼 맨션들 좀 반포만큼 좋은 입지에 비싼 아파트 지금 300억 하고 있더라고요. 300억. 평당 뭐 3억씩 하는 거죠. 좀 저렴하면 뭐 250억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현실을 조금 알아야 된다. 그 장표를 제가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적은 것 볼까요? 서울의 빌라하고 수도권 아파트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 입지가 좋으니까
그래도 서울인 빌라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이제 어떤 게 좋을까? 뭐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과거 우리가 통계치를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만든 장표인데 보면 순수 토지의 가격, 소비자 물가지수, 서울에 있는 빌라 가격, 우리 소득의 증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아파트 가격, 이 연평균 상승률을 15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요걸 딱 평균을 내보면 서울 아파트가 항상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는 단독주택이 아니죠. 단독주택은 내가 뭐 30평, 50평 땅을 다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100% 내 대지이기 때문에 수익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빌라잖아요, 빌라. 빌라는 또 이게 뭐 이렇게 1층, 2층, 3, 4층, 5층, 6층 해가지고 거기 여러 세대 살잖아요. 뭐 지하도 있고. 거기 하나의 세대잖아요, 빌라. 뭐 2억에서 한 5억 하는 거. 그걸 샀을 때 그 토지 지분이 다 내게 아니잖아요. 나누기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빌라는 요거밖에 못 오른다는 소리예요. 못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좀 더 올랐고 소득보다는 좀 못 올랐구나. 그 정도 사이에서 머물러 있구나 라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이게 평균치인데 평균치가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들은 2배, 3배 더 올랐으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커질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결국 수요의 공급 법칙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인데 빌라는 사실 공급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냥 주택 1층짜리 허물고 바로 그냥 지으면 되잖아요. 그냥 조그만 사람이 그냥 돈 조금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는 새 거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입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택을 뭐 쫙 허물어가지고 거기 새 아파트, 2000세대 아파트 지었다? 그럼 거기는 이제 완전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보니까 이제 아파트 월드컵을 보고 야 서울에 5, 6억대 아파트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었고요. 왜냐면 수도권에 있는 이렇게 위주로 좀 해줬으니까 서울에서도 해주세요. 야 근데 서울에서 5, 6억대 아파트 찾으려면 입지 수준을 조금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액대를 더 낮춰서 한 4억 정도로 수도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는 4억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 충분히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인천도 해주세요. 뭐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뭐 저희 PD님이랑 이야기해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앞으로 서울에 판교가 될 거 돼가지고 보고 제가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마곡이 판교에 못 미치죠.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뭐 객관적으로 판교를 지금 이제 이기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영상에 남겼지만 판교의 1급지를 제외하고 판교역에서 조금 비역세권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보뜰마을이 있는데 사실 그 보뜰마을 아파트랑 마곡지구 아파트도 이제 연식이 좀 됐거든요. 그 대장 아파트 시세 비교해보면 시세가 지금 거의 수년 동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입지인 것 같아요. 그쵸? 야 이것만 해도 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굉장히 공감되는 또 댓글도 하나 봤습니다. 입지가 좋은 구축,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신축 늘 고민이 되죠. 그리고 신축을 살아보면 때려주고도 구축하기 힘들죠. 공감되죠. 아이는 점점 크고 나는 늙어가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신축을 볼 여력이 된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조금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안양을 팔고 평택 가려는 분들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서울 구축 아파트 또는 빌라 이런 데 사시다가 제가 수도권의 아파트 하나 사게 되어서 저 대신 입주를 시켜드렸는데 다행히 세대 차익도 조금 많이 나고 이제 팔고 조금 더 상급지를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상급지를 가려고 했더니 또 신축하기 어려운 거죠. 주차장도 불편하고 오래된 아파트 이제는 못 사실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엄마 서울에 주차장 좋은 곳은 신축밖에 없는데 그런 곳은 아직 내가 못 사. 그 정도의 여력은 안 돼. 그래서 다들 신축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 찡찡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실 진짜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신축 아파트의 비중과 구축 아파트의 비중을 한번 나눠보면 구축이 압도적으로 많죠. 신축은 작아요, 여전히. 그리고
지금 구축에 거주하는 분들은 얼마나 신축으로 이사 가고 싶을까. 사실 비싸서 못 사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면 바로 가죠, 사실. 누구나 다 가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산품처럼 무한정 막 찍어낼 수 있는 볼펜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싼 곳은 비싸고 저렴한 곳은 저렴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걸 사고 싶은데 걔는 개수가 또 몇 개 없고 그래서 또 비싼 데가 더 많이 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이상의 또 능력이 되고 소득이 되어야지만 또 그런 걸 살 수 있고 지나가다가 또 그 눈에 보이니까 나도 거기 살고 싶은 건 또 너무 당연하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 회장님 사는 집처럼 막 진짜 3,000평에다가 막 집 방 개수가 한 100개쯤 있고 막 집안에 뭐 농구장, 축구장, 뭐 수영장 다 있고 요새처럼 돼 있으면 아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갈 때마다 역 내리면 바로 신축 아파트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신축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댓글 이렇게 한번 좀 몰아보면서 좀 댓글 답변 주고 싶은 것들 조금 혹시 다른 분에게도 조언이 될 수 있는 것들 한번 모아봤는데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 적어주신 댓글들 모아가지고 또 한번 탁 피드백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한 분 한 분 적어주신 댓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도움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랭문이었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